자, 거기 이거 지금 이 과목이 혹시 출석 수업인가요? 이거 출석 수업이에요? 몰라요, 그것도? 이 과목이 출석 수업이에요? 아니에요? 네. 과제. 그럼 출석이 뭐예요? 출석 과목이? 그게 출석인데? 출석인데 이거하고 근데 출석이 아니라고 그래. 이거하고 글과 생각하고 글과 생각하고 현대 수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왜 여쭤봤냐면 이게 출석 수업이면 아마 뒤쪽에 그 출석 수업 범위가 학술적 글쓰기 그 제1장 그 뒤에 있잖아요. 그 다음이니까 여러분 페이지 어디냐? 205쪽인가 그쪽부터가 아마 출석일 것 같은데. 그거 모르셨어요? 아직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출석 수업은 그러니까 여러분 출석 수업 아직 처음 지금 아직 안 들어보셨구나. 출석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평일날 하루를 이렇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 출석 수업이 한 과목당 8시간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글쓰기 8시간 그 다음에 또 한 과목 그러면 24시간이죠. 83, 24잖아요. 옛날 출석 수업이 얼마나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1학년이잖아요. 3일 동안 나와서 8시간씩 수업 듣는 거. 3일 동안. 휴가 못 내면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를 못 내면 대체 시험을 봐. 근데 대체 시험은요 대체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15문제가 나오는데 객관식을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저도 이제 어떨 때 대체 시험 보잖아요. 정말 20점 넘기 힘들어요. 제 장담하는. 문제를 막 꼬아서 뭐죠 롯데 스크루바보다 더 꼬아서 내 문제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하루만 쉬면 돼. 직장 다니는 분도 월차 하루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밖에 안 된다니까. 아마 평일날 여러분 잡힐 거예요. 맞죠? 4월 3일. 그러니까 평일이죠 그때가. 네. 목요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월차 회사 다니신 분은 미리 월차를 낼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쓰게 돼 있어요 회사도. 맞죠? 저희 혹시 4월 3일 날도 그럼 수업이 있나요? 4월 3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아 4월 3일 목요일 날은 좀 힘드시니까 그날은 왜냐면 그날 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 그러니까 있는데, 그 상황 봐서 그건 제가 이제 봐드릴 그 상황 봐서 이야기 드릴게. 4월 3일 아시겠죠? 어쨌든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자 181쪽이 창의적 글쓰기가 나와요. 창의적인 글쓰기는 좀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181쪽에 거기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는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니까. 두 번째 단락의 181쪽의 넷째 줄에 봄이 온다 있죠. 잘 따라오세요. 봄이 온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봄에게 간다. 있나요? 그러니까 봄이 온다는 건 너무나 뻔하죠. 네. 내가 봄에게 간다. 어떤 게 뭐 있어요? 시점. 여러분 실제로 여기 이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옛날에 뉴욕에 어떤 거리가 있었어. 거리에 거리니까 맹인죠. 맹인이 이제 깡통을 놓고 깡통을 듣고 한 번 주십시오. 저는 맹인입니다. I am blind. 저는 맹인입니다. 이거 진짜 실화예요. 저는 맹인입니다 하고 깡통을 놔놨어. 사람들이 갖다 동전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안 던져. 근데 브루똥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상징주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시인이 있어요. 뉴욕에 갔어요. 펜말을 그 사람이 I'm blind. 나는 맹인이다. 근데 어떻게 이제 이걸 고쳤냐? Spring is coming, but I can't see. 뭔지 아세요? 봄은 왔지만 저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더 울컥하지 않아요? 네. 봄이 왔는데 봄을 볼 수 없대.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이 통이 다 채워. 이거 싫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이거 어떤 게 참시네요. 그럼 좀 이해가시고요? 아니 반응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봄이 왔는데 저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참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82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창의적 사고 기능으로 있죠.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둔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유창성은 뭐냐? 그래서 1, 2, 3, 4 번호 매기세요. 유창성 1번, 융통성 2번 이렇게. 유창성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유창성.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런 게 유창성. 그다음에 융통성은 뭐예요? 융통성 있단 말, 유도리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다양한 해법을 추구하는 거. 독창성은 사고의 새로움, 새롭게 생각하는 거. 정교성은 생각의 결과를 정교하게 다듬는 거. 이런 걸 정교성이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문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의력 사고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있다. 이 정도 알면 되고, 개성과 표현. 넘겨서 184쪽. 그러니까 일상적인 184쪽입니다. 표현들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가 무난하지만 특별한 인상을 못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멋지게 쓰라는 거예요. 좀 더 멋지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나의 고향은 강원도 산골이다. 강원도 춘천군 신라면 증리라는 곳으로 뭐 어쩌고 신례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김유정 문학관이 어디 있죠? 강원. 그쪽 강원도에 있어요. 김유정역은 알아요? 네. 김유정역에 가면 신례마을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가봤는데 여러분 문학을 하시면 지금 1학년이시니까 좀 이야기할 얘기 참 많은데 뭘 많이 해야 되냐? 자, 써봐요. 필드웍이라고 해요. 필드웍. 이게 뭘 우리말로 뭐 어떤 거냐 하면 답사예요. 답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따라가기도 좋겠는데 무슨 답사냐고 그러는데 이 문학을 하면 뭘 잘해야 돼? 필드웍을 잘해야 돼요. 필드웍. 제가 이 강의도 하지만 저는 뭘 많이 하냐면 가이드 해설 되게 제가 인문학 해설사예요 거의. 그래서 어디 가면 막 설명을 엄청 많이 해줘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제 해설을 들어보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필드웍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김유정 역에도 가보고 여러분 이제 그러셔야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뭐 정신 없으시니까 좀 지나서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말들을 읽어보면 훨씬 더 어때요? 위에 있는 거 너무 정직하게 쓰는 거 같죠? 딱 보니까 안 읽어봐도 알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거 봐보면 김유정이 정말 스타일을 김유정스럽게 잘 써놨어요. 그렇게만 알면 돼요. 이거 뭐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게 보다 개성이다. 그렇게만 알면 돼요. 공부할 때는. 자, 그래서 186쪽으로 가보면 단어를 잘 이렇게 발견해서 쓰라는 거예요. 단어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작가의 스타일에 맞게 단어들을 써라. 뭐 예문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 맞게 단어를 잘 쓰면 된다. 그렇게 말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새롭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단어를 쓰라는 거고요. 힘있고 간결한 문장 188쪽 넘겨보세요. 힘있고 간결하게 글을 쓰는 그 글을 잘 쓰려고 수식어를 남발하다가 글을 망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간단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뭐라고 나와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를 가능하면 뭐라고 나와요? 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뭐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걸 너무나 많이 쓰면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자, 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비유와 이미지. 190쪽. 이거 가지고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자, 이 참 국문학을 할 게 너무나 재밌어. 자, 정현종의 시 섬 두 행으로 돼 있다. 혹시 여러분 이 시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시 안 들어보신 분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많아요. 야, 이 시가 되게 유명한데 왜 유명한지 잘 보세요. 여기 사람들 사이에를 가로 묶어봐요. 요것만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시만 갖고. 자, 사람들 사이에 빼고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러면 시가 될까요? 여기서 시 쓰시는 분 계세요? 시 쓰시는 분 그냥 궁금한 하여튼 나중에 시도 쓰실 건데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하면 시가 안 돼요. 그러면 뭔 말 이해 가요? 네. 그건 너무나 1차적이잖아. 근데 뭐 사이에 섬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어. 그러니까 시가 되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뭔 소리냐? 자, 섬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섬 그 자체, 섬 그 자체. 두 번째 연결, 세 번째 단절.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홍도를 2013년에 한번 가봤어요. 홍도 알죠? 가보신 분 계세요? 아, 여행을 안 다니시는구나. 홍도를 이렇게 갔는데 야, 막 이게 장난이 아니지. 무슨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어. 근데 거기 딱 가니까 막 미어 터지는 거야. 섬이 사람 엄청 많이 가 홍도가.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사람들 다 빠져. 단절되죠.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는 것은 섬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기 때문에 연결과 단절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 뜻이에요? 두 가지가 넘어가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성. 자, 뭔 소리냐면 봐요. 190쪽의 마지막 줄.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가 아니라 그 섬에 가고 싶다가 제목으로 채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해서 거기 봐요. 넷째 줄 191쪽 문제 핵심은 섬이다. 섬이 가리키는 첫 생에 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에 가고 싶다. 우리가 아는 섬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인 땅이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을 바다에 비유한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이니 그 섬에 아무도 안 산다는 뜻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쉽게 그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밑줄 세요. 이 애매성이 바로 이 짧은 시를 되풀이하여 읽게 하고 행간의 이야기를 넣어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가 또 멋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사람들의 봐요. 한국 공부하셨으니까 사람들의 시옷 있죠? 그 사람들의 시옷 있잖아요. 사이에도 시옷 있죠. 섬에도 시옷 있죠. 그 다음에 섬에도 시옷 있죠. 가고 싶다에 또 시옷 있죠. 시옷이 몇 개 나와요? 5개나 나와. 이 짧은 시 속에 시옷이 5개나 나와. 그러니까 이런 연결성.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할까? 한 10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냥 뭐 1분이면 끝나지. 1분도 안 걸리지. 설명할 게. 근데 그 섬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을 그 191쪽의 마지막 단락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을 끌어내는 걸 뭐라고 나왔어요? 비유한다고 그래. 비유란 말 찾았어요? 비유한다고 그래. 비유. 뭐 은유 뭐 이런 것처럼 비유. 그래서 봐요. 192쪽 봐요. 살얼음처럼 싸늘한 방바닥. 처럼 나왔는데 처럼 지규법이에요. 지규법 써봐요. 지규법. 바람같이 지규법. 근데 만약 여기는 안 나왔는데 내 마음은 호수. 그 은유법 맞나요? 내 마음이 이꼴 호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마음은 호수. 또는 이제 사물을 이렇게 그 살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뭐 설명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넘어갈게요. 194쪽에 보면 관찰과 묘사가 있는데 관찰과 묘사. 관찰을 잘해라. 시 같은 거 쓰려면 관찰 잘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잘해야 돼요? 상상력이 있어야 돼. 195쪽에 두 번째 단락 봐요. 상상력은 특별한 재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찰이야말로 상상력을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생각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상상력이죠.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게 상상력이거든요. 그 문학을 할 때는 뭘 많이 해야 된다. 글을 쓸 때는 상상력이 많아야 돼. 상상력.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상상력.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상상력이 뭔지 모르겠다. 해리포터는 들어봤어요? 네. 해리포터하고 반지의 제왕이 상상력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별 내용 없어. 그렇지 않나요? 큰 내용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마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건데 그걸 써가지고 뭡니까 그 저자가 수조 원을 벌었잖아요. 그냥 그래요. 이 상상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상력을 많이 이렇게 기르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많이 공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이셔서 모르는데요. 나중에 고전 소설 공부해 보잖아요. 야, 이 김시습 이런 사람 상상력이 기가 막히구나. 네, 금오신화 같은 거 읽어보면 와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이야기는 또 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묘사는 뭐냐면 그렇게 쓰세요. 묘사가 뭔지 헷갈린다. 그림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걸 묘사라고 해요. 묘사는 그림처럼.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그림 같아. 여러분 대표적인 묘사가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묘사가 메밀꽃 필 무렵이에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여러분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알죠? 공평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 기른 소금을 뿌려놓은 듯하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예, 저 현대문학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엄청난. 그래서 이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뭐라고 하냐면 시적 수필의 경지라고 해요. 써보세요.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시적 수필의 경지.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수필의 경지. 시적 수필의 경지. 여러분 국문학을 공부하면 자 여러분의 삶은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져요. 어떻게? 국문학을 공부하기 전과 국문학을 공부한 이후로 나눠질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국문학을 공부 4년 동안 하고 나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적 묘사 거기 196쪽 이거는 뭐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객관적. 설명은 객관적이죠. 맞나요? 주관적이 아니죠.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 196쪽의 그 설명적 묘사, 암시적 묘사의 설명적 묘사는 두 번째 단락 찾으셨습니까? 자, 대상을 과학적이고 중립적 시각에서 관찰해서 명시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근데 암시적 묘사는 뭐냐? 197쪽. 대상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암시니까. 대상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자,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소설의 이하 감상에 좀 나오죠. 무진기행 김승옥. 여러분 무진이라는 곳이 지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진이. 무진이라는 게 어디를 이건 여기 책이 안 나오는데 어디를 배경으로 썼느냐 모르죠. 여러분 갈 때 유명한 곳이 어디지? 전라도 순천이요. 순천. 이게 순천을 배경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니까 공부는. 순천을 가서 그곳에 있는 갈대를 배경으로 순천기행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진짜 이건 제가 지원했으면 지원했다고 그래요. 근데 무진이라고 쓰면서 이렇게 김승옥이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무진기행을 읽어보면 와 여기 봐요. 여기 한번 좀 볼까요?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라 쭉 하다가 봐요. 그 안개 이야기를 얼마나 잘 썼나 봐. 197쪽 보고 계십니까? 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에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무진의 한이 있어 매일 밤 찾아오는 여자 귀신이 뿜어내어 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불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표현 가소리 안 나요? 안개를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 한이 있어 매일 밤 찾아오는 여자 귀신이 뿜어내온 입김. 그런가 하면 안개 때문에 무진 주변에 있는 산이 유배당하는 것 같다. 보세요. 예스러운 거야, 표현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김승옥 작가가 이분이 서울대 불문과 나오신 분인데 한 26살을 쓴 거예요. 우리는 26살, 70이 넘어도 이렇게 쓰겠어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뒤로 가보면 뭐 창의적 사고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까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금방 했는데 기억 안 나죠? 창의적 묘사 해가지고 그 특징 뭐 있다고 제가 표시했는데 그래서 논리성 참신하고 힘든 글 만드는 방법을 볼 수 없는 건데 기교한 장식을 살리고 접속사 많이 쓰지 말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4번 묘사 적절치 않은 거 현란한 수사 비유를 통하는 물론 이제 비유를 하지만 현란하면 안 돼. 묘사는 적당해야지. 효과적으로 묘사하기에 방법 적절한 것은 2번이죠. 상투적이나 관습받은 묘사는 피하도록 한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적절한 것은 안 나오진 않는다. 왜 나온다? 그냥 서비스로 나온다. 기억나요?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상투적이거나 이게 적절한 피하잖아요. 상투적인 거를. 그 뒤에 아마 여러분이 학술적 글쓰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출석서 범위일 거예요. 학술적 글쓰기. 이런 범위는 어디서 나와요? 이런 범위가요? 아마 어디 그 과목 있잖아요. 과목에 그 개요라는 있잖아요. 과목에 보면 개요란 들어가 보셨어요? 이 과목에서 글쓰기가 있으면 글쓰기 개요인가 이렇게 클릭을 막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술적 글쓰기가 여기 범주예요. 여러분이 그 출석 수업의 범주가 거기 그러니까 어디냐면 205페이지부터 저기 뭐지? 266쪽 205에서 요쪽이 아마 출석해서 3시간 동안 아마 이야기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쭉 가점을 쓰기 뭐 이런 거. 예. 그게 수업이 끝나고 또 과제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제물이란 건 뭐냐면 출석 수업을 듣잖아요. 3시간 다 보세요. 과제물 좀 설명드릴게요. 과제물. 그러니까 출석 수업에 과제물도 3과목이 있고 그냥 과제물도 있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문화 개관인가 뭐 이런 과제물 있지 않나요? 나왔어요. 네, 그 중국 문화에 그런 과제물 4월 15일인가? 맞죠? 4월 며칠이더라? 4월 9일부터. 4월 9일부터인가? 접수가. 저는 너무 막 지금 정신없다 하니까 기억도 안. 하여튼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출석 수업은 그나마 편해진 거 옛날보다. 옛날에는 현장에 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업 시험, 예, 시험 보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이거 책 보고 막 쓰는 게 좋아요. 당연히 책.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편해진 건데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편한지 안 편한지 모르겠죠. 지금은 논문도 안 쓰죠. 논문 없어졌죠. 학점도 옛날 140학점이에요. 130학점이죠. 또 여러분 그 방송 들어도 옛날 빵점이었어요. 방송 다 들어도 0점이었다니까. 지금 방송은 20점 주죠. 그리고 옛날에는 모든 과목이 다 저기 뭐죠? 그 기말 시험을 다 봤어. 35점, 35문제. 근데 지금은 기말 리포팅 과목이 꽤나 많아요. 맞나요, 틀리죠? 하나만 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는 그런데 학년 올라가면 많아요. 학년 올라가면. 그러니까 옛날보다 되게 편했다. 옛날에 신화의 세계 시험 문제 어떤 줄 아세요? 제일 재밌는 이야기. 제우스가 4번째 골목에서 만난 첫 번째 여자 이름은 누구인가?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진짜로. 맞추겠어요? 옛날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시험 문제가.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이제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식빵 굽는 여자에서 주인공은 빵을 몇 번 구웠는가? 1번 1번, 2번 2번. 진짜로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 만복사 정포기에서 주인공 양생이 귀신을 만난 시간은 몇 시인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막 그 기말 리포트로 바뀌었다. 여러분 되게 편해진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은 과거를 모르니까 편한지 안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기만 해도 점수 막 확 까이진 않죠? 어떤 거요? 리포트 내면 딴 사람 거 이렇게 안 쓰면 한 20한 6점, 최소 26점 줘요. 근데 내용 요약은 교재만 갖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약을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은 질문 하셨는데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약간 내 말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내용을 요약을 하라는 것은 교재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말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역사 같은 거는 네. 간결하게 쓰다 보니까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간결하게 써도 약간의 내 말은 좀 넣어야 돼요.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만 다 쓰면 리포트를 왜 쓰냐면 그래서 네 말은 뭐냐 이런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물론 맨 뒤에 있어요. 네. 그 역사적 그 배경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 쓰면 되는데 만약이면 책에서 인용을 하려면 이제 인용 표시를 쓰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리포트는 봐요. 제가 이제 26일 특강하겠지만 리포트는 이렇게 쓰고 여기 인용문에 뭐 홍길동 뭐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이게 네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한 구절이라도 요 내용 이게 인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인용한 내용을 요약해서라도 이렇게 몇 줄씩 써줘야 돼. 리포트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이거는 2페이지 인용하고 이건 3페이지 만약 인용하고 다 인용을 해버리면 이거는
짜깁기잖아, 짜깁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금씩 쌀을 붙이는 거예요. 리포트든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대로 쓰기만 하면 여기에 이거 물론 이제 뒤에다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내가 쓸 말을 좀 집어넣어야 된다. 되셨죠? 이제 단락을 너무 많이 베끼면 그것도 네, 그렇죠. 너무 베끼는 것도 문제가 그거랑 되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좀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페이지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인용을 했어. 그 다음에 근데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인용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이러면 이거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한번 인용하고 4페이지 인용하고 뭐 5페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아. 그러면. 근데 한쪽에서 막 이렇게 다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내용 요약인데도 그래요? 아니 내용 요약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요약은 그러니까 내용 요약을 해도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과제를 모르겠는데 내용을 요약하라는 거는 내용을 그대로 쓰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네가 알 수 있는 말로 쓰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 요약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내용 요약을 그냥 그대로 쓰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내용 요약은 네가 알 수 있는 말로 써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막 말들이?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쓰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읽고 이 단락을 읽고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이해가세요? 근데 네. 역사 부분이니까 그 긴 시간 한 축에서 나왔기 때문에 빼버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워크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소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위주로 쓰다 보니까 2강 정도를 한 강 내지 2강 정도를 하라 했는데 처음에는 2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강을 해도 넘치니까 2강은 어림도 없고 내용 요약만 해도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소제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의 단어를 집어넣을 그 틈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하면 너무 내용. 아니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혹시 그 출력하실 수 있으면 제가 조금 봐도 될까요? 예, 좀 한번 갖고 예, 와볼게요. 다음 주 수업 때 예. 다음 주 수업 때 좀 출력을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걸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시죠? 네네. 그때 좀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과목에 대한 걸 모르니까 한번 출력을 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그걸 보고 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습 여기 이제 220쪽 하여튼 대충 이 시간에 좀 끝내려고 하니까 220쪽에 보면 학술 논문의 요건 이거 별 3개 쳐놓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학술 220쪽 학술 논문의 요건 별 3개. 그래서 자 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 읽을 필요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냐? 자, 번호 매기세요. 독창성이라고 보여요? 네. 1번. 그다음 객관성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라고요. 논리성 3번 넘겨보세요. 정확성 220쪽 4번. 일관성 5번. 가독성 6번. 이게 번호 매기셨나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학술 논문 다음 중 학술 논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나와요. 그럼 이렇게 6개 중에 3개 질문 넣고 하나 그렇죠. 하나는 다른 거 나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좋은 질문 하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그 쭉쭉쭉 쓰다가 만약에 4번에 불가독성 이렇게 썼어. 예를 들면 뭐가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가독성은 쉬운 예고 그렇게는 안 내겠죠. 뭔 말 이해 가요? 네. 가독성을 가창성을 쓴다는 하여튼 다른 말로 집어 넣겠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 이렇게 해서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이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학술 논문은 독창적이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이라고 네, 그렇죠. 주관성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잘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돼. 논리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확해야 돼. 표현이 일관성.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나는 뭐 소크라테스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다가 니체가 나와. 그럼 안 되겠죠. 이해 갑니까? 일관적. 그리고 읽을 수가 있어. 읽는데 무슨 상형 문자 해독하는 것 같아.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6가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밑에 어쩌고저쩌고는 시간 나면 읽으세요. 그건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럼 안 나오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이제 학술적 글쓰기의 절차라고 이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223쪽 4번도 별 3개 치세요. 이거는 이제 이것 크게 봐. 자, 별 3개. 아, 지금 할 얘기 많아. 시간이 빨리. 203쪽에 4번 학술적 글쓰기 절차 있잖아요. 이것도 지난 글씨만 보세요. 지난 글씨. 자, 1번 뭐라고 나왔어요? 주제 선정. 자, 넘겨볼까요? 227쪽 2번 자료의 수집과 정리. 넘겨보세요. 자료의 수집과 정리.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것은 이제 그 밑에 막 수집과 정리하는 게 이제 쭉 나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이 개요 작성. 238쪽에 있나요? 3번 개요 작성. 그 다음에 4번 논문의 체제. 241쪽.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49쪽에 5번 인용과 주성 및 참고문헌 작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큰 틀만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보서 한쪽에 이렇게 페이지에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어요. 이건 아마 출석 수업에서 배우실 거예요. 직접 인용은 그대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고, 이제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료를 인용 말을 할 때. 뭐 그런 건 아마 여러분이 출석 수업에서 배우실 거니까 제가 여기서는 요 챕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하여튼 배울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성찰적 글쓰기. 269쪽. 성찰적 글쓰기, 실용적 글쓰기 나오는데, 성찰적 글쓰기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게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찰적 글쓰기를 보세요. 성찰적 글쓰기. 자, 이건 날 돌아보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269쪽에 첫째 줄에 자신의 한 일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자식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을 성찰, 메디테이션. 여러분 메디테이션이 뭔 뜻인 줄 아세요?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뜻이에요. 명상이 뭔지 알죠? 제가 예전에 한 20년 또 더 됐을 거예요. 강화도에 선원 참선하는 곳 갔는데 그 영어로 메디테이션 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메디테이션 센터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원래 엄밀히 말하면 명상과 참선은 좀 달라요. 원래는. 근데 그냥 우리말로 이 선이라는 걸 좀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영어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성찰은 메디테이션이다. 명상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성찰적 글쓰기를 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내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내용들, 성찰적 글쓰기. 여러분 여기에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성찰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냐? 시인 중에 대표적인 시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누구라고 여러분 대답할 것 같아요? 윤동주? 그렇죠. 윤동주. 그 윤동주의 서시라든가 자화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성찰적 글쓰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윤동주의 작품이 성찰적 글쓰기예요. 근데 윤동주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건 모르죠. 윤동주가 누구 영향? 여러분 길상사에 가면 누구 생각나요? 길상사 몰라요? 백석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거의 안 들어보신 거예요. 백석이라는 시인이 엄청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백석의 글을 거의 필사를 해요. 누가? 윤동주가. 아니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 잘 모르면 백석의 시를 필사하면서 누가 커져요? 윤동주가 커집니다. 성장해져요. 그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성찰을 하면서 소재를 발견해서 어떤 나만의 관점으로 글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찰적 글쓰기예요. 성찰적 글쓰기의 방법은 274쪽에 사적인 기록 일기가 있어요. 일기. 여러분 일기 써보셨잖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일기 막 쓰는 거예요. 매일 내가 어떤 일. 근데 이제 그 옛날 것 중에 일기는 뭐냐? 275쪽에 보면 난중일기가 있어요. 뭐 또는 이제 유대인의 학살 뭐 이런 걸 또 기록한 뭐 글들도 있고 안내 일기도 있고 그렇죠? 안내 프랑크의 일기 있잖아요. 네. 위에서 175쪽 한 6쪽인가 유대인 학살을 피해 2년이 넘는 운동 생활을 하면서 쓴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전쟁과 인종주의 참혹함에 대한 기록일 뿐 아니라 어린 소녀의 감성과 성장 과정을 쓴 서사시,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특정인과의 소통 편지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있어. 그렇게. 그 다음에 자전적 스킬. 이것도 이렇게만 보면 된다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는. 내가 자전적 스킬, 나의 삶을 이렇게 스킬 형태로 써놓은 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성찰적 글쓰기다. 그래서 뭡니까? 276쪽이 4번 각주에 뭐라고 나왔어요? 신영복의 창문과 문, 감옥으로부터의 사세. 이분이 이제 감옥에 있으셨잖아요. 사상 뭐 이런 거 이렇게 돼가지고 맞죠? 신영복 이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쓴 글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서전 278쪽. 자서전도 있어. 자서전. 내가 나의 삶을 쓰는 거. 자서전. 그러니까 내 생애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서전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280쪽으로 가보면 주제 및 관련 자료를 찾아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제가 뭔지 자서전을 쓰려면 어떤 주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책들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서전을 쓰려면 딴 사람의 자서전도 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혼자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래서 자서전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자서전 쓰려면 몇 인칭을 써야겠어요? 나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1인칭 주의. 그렇죠. 1인칭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잘하시네. 맞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 쓰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옛날을 회고하는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쭉 쓰고 285쪽.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니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285쪽에 중간에 자기 정체성 혹은 진실 찾기 이렇게 나왔죠. 이런 정체성이란 말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 이걸 제가 물어보면 정체성 말이에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정체성을 세 단어로 쓰시오. 정체성을 세 단어로 쓰시오. 영어 세 단어로 쓰시오. 영어 뭘까요? 아이덴티티. 그게 세 단어예요? 아이덴티티 한 단어 아니에요? 어떻게 쓰면은 Who am I? Who am I? Who I am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I don't know who I am 이렇게 간접 의문으로 쓸 때는 I am을 쓰는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맞죠? Who am I? Who am I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따지는 게 정체성.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거 남들 노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고 있어. 이런 게 정체성이라니까. 그죠? 내가 의미 있는 뭡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보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따지는 게 정체성. 정체성.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은 되게 이야기할 게 많은데 여기 책이 좀 안 나온 좀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윤동주가 쉽게 쓰여진 시라고 혹시 알아요? 몰라요? 윤동주의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가 있어요. 쉽게 쓰여진 시가 뭐냐면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막 밤비가 속살 육첩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다리미잖아 이거 한 6개 놓은 방. 실제로 이거보다 크겠죠. 육첩방이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방이에요. 일본은 그게 크지 않죠. 우리나라처럼 막 크지 않아요. 아파트가. 그런 데서 이제 시를 썼는데 이렇게 나라가 일제에 빼앗겼는데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시가 부끄러운 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이국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시거든요. 이거 정체성이 아니에요. 정체성이죠. 말이 어려워요, 제 말? 그런 게 정체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국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도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87쪽. 이렇게만 보면 된다니까 다 볼 필요 없이. 거기 그 중간에 보니까 두 번째 단락 자 밑줄 주세요. 성찰적인 글쓰기로서 자서전은 뭐가 느껴진다고 나와요?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나는 전혀 안 그랬는데 막 그런 것처럼 써버려.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진정성이란
진실함, 솔직함, 성실함 등의 의미로 쓰이지만 삶의 지향성, 성찰의 방식에 대한 의미,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자기 관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쨌든 진정한 관점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289쪽 1번을 보니까 성찰적 글이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지적되는 것은 3번에 보니까 소재가 특별하지 않아도 긴밀하게 구성함으로써 성찰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겠죠. 3번이고 여기는 이제 자서정에서 드러나는 거 쭉 읽어보면 뭐 이거 제가 시원 관계상 오는데 289쪽의 마지막 단을 봐요. 이 15대의 시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넘겨봐요. 자, 이렇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했으니까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에게 어떤 변화? 나의 마음의 내적인 변화 아니겠어요? 이거 몇 번이겠어? 1번. 자, 자서전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 지금 금방 이야기했어요? 진정성 4번이잖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어렵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단요. 제가 보세요. 2시간 만에 이거 다 끝낸다고 그랬죠? 295쪽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여기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알려드릴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제 어디 뭐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뭐 그러려면 다 뭘 써야 돼? 이력서를 써야 돼요. 이력서를 아마 써보신 기억들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국문 이력서가 있어요. 그래서 295쪽에 3개월 이내 촬영한 거 사진 쓰고요. 뭐 성명 이런 거 쭉 쓰죠. 학력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자, 학력은 제일 마지막 줄 밑줄이세요. 대졸인 경우 통상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최종 학력까지를 기재한다. 여기 나왔죠. 이거 학력을 쓰라 했더니 막 유치원부터 쓰면 돼야 돼. 뭐 어디 유치원,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보통 쓰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296쪽.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시험이 잘 나오는 걸 설명드리면 296쪽에 5째 줄 내려가봐요.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경력은 간략하게 적고 연관 있는 경력을 위주로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밑줄 쫙 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컴퓨터 그 회사 컴퓨터 뭐랄까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 근데 내가 막 국어 선생님 경력을 한 6개월 했어.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네? 별로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업무 내용과 관계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국어 선생을 학원에서 했는데 한 2주하고 잘렸어, 만약에. 그럼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네. 무슨 말 알겠어? 최소한 1년 정도 이상 다닌 것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특기사항, 상벌사항 이런 것도 잘 적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자, 297쪽 나번 여기 별 3개 쳐놓으세요. 이력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별 3개.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하나씩 볼까요?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큰 것만 보면 돼.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 자, 거기 밑줄 쓰세요. 서의사실 과장된 내용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가짜로 여기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내가 서울대학교 안 나온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그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력은 업무에 적용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면 들통남. 안 되죠. 최근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최근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지원 분야 중심으로 작성한다. 최근 경력이 중요한 거예요. 막 20년 전에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년 전에 내가 잘 나가면 뭘 거예요. 최근에 잘 나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너무 짧은 경력,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 다녔는데 1개월 만에 그만뒀어.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여기 봐요. 너무 짧은 경력이 나열은 이 사람 되게 불성실한가 보다. 어떻게 한 달 다니고 그만 다니지? 그 다음 4번 뭐라고 나왔어요? 불필요한 정보는 피한다. 기본적인 학력은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많은 사람이 학창시를 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막 써. 저도 고등학교 그만 졸업하신 분들이 그렇게 아마 쓸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5번 뭐라고 나왔어요? 짧고 간결한 이력서 쓰라고 그랬더니 막 10장 쓰는 분이 있어요. 10장. 나 이렇게 잘 나가. 나 이렇게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장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 됐죠? 이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그다음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나오긴 하는데 영문 이력서는 영어로 된 게 나오는데 1번 밑에 봐봐요. 퍼스널 데이터, 개인 정보. 알겠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쓰라는 거. 이름, 주소 이런 거 넘어가서 그 영어로 쓰인 거니까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married 이거는 결혼, 기혼을 married라고 그래요. married. 기혼. 맞죠? 싱글은 뭐겠어요? 미혼. 메일은 남자, 피메일은 여자. 이 정도 알죠? 메일, 피메일. 이렇게 쓰라는 거. 이거 영어로 쓰는 거 이거 우리말이 아니고. 그다음에 학력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해요. 교육. education. 그다음에 만약에 한국어 전공에 그거 봐요. 마이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하나 네 번째 줄에 마이너 오브 코리안 리터러처 나왔죠. 국문학 부전공이에요. 부전공. 그럼 전공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메이저가 전공. 마이너가 부전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objective가 원래는 목표라는 뜻이에요. 목표라고 써봐요. objective가 목표. 그러니까 희망 집중이 되는 거죠. 목표니까. 이 정도는 뭐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알겠죠? 만약에 나와도 시험에 work experience 일 경험 경력. 그 다음에 license and other accreditation 라이선스 면허증이고요. 면허증 그렇죠? 다른 자격증 이 accreditation 자격증이라는 뜻입니다. 301조 스칼러십 장학금 Honors and Award 이거는 이제 상의 상 수상하는 거. 밀리터리 서비스가 군대 가서 서비스했다. 병역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주로 남자들만 쓰겠죠. 만약 discharged from service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그 301조 영어로 나온 거 있죠. 서비스로부터 방전됐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 재밌지 않나요? 서비스로부터 방전돼 버렸어. 그러니까 면제 전역이 된 거죠. 그렇죠?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exempted는 면제된. inexempted가 면제된.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신원 조회처. 그리고 자기소개서 있는데 자 여기 자기소개서 302쪽 보세요. 302쪽에 보니까 성장 과정 큰 것만 볼게요. 큰 것만 성장 과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써보셨죠? 회사 취업하려면 저는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303쪽 성격의 장점과 단점. 이 성격을 쓰려면 좋은 점만 쓰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나쁜 점 하나도 안 쓰고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격도 있지만 이런 거는 나쁜 성격인데 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동기, 입사 후보, 입사 포부, 자기소개서 작성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좀 더 딴 사람보다는 차별하게 이렇게 쓰고 간결하게 쓰고 뭐 다 뻔한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그 304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06쪽에 편집글의 형식이 있어요. 편집글 있죠. 여기 네모하고 별표 쳐놓으세요. 1, 2, 3, 4, 5, 6, 7 네모 별표 306쪽. 그래서 부르기, 호칭, 부모님 전상서 이런 게 호칭이에요. 시후, 뭐 지금 계절이 가을인데 뭐 옛날에 뭐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막 이렇게 어려운 말 썼잖아요. 뭐 풍요로운 계절이 돌아왔는데 뭐 잘 지내시니까 이게 시후예요. 문안 물어보는 거고. 저는 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용건. 그렇죠? 그다음에 작별 인사, 날짜 뭐 이런 거 쓰라는 거. 편집 글 형식.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전자우편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에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자, 313쪽. 요 앞에는 넘어갈게요. 이외에도 메일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찾았어요? 거기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외에도부터 여기 별 3개 쳐놓으십시오. 이외에도 들 수 있다까지. 자, 하나씩 볼게요. 이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파일의 내용을 간략하게 본문에 설명해 주는 게 바랍니다. 첨부 파일만 딸랑 보내면 안 된다. 여러분 이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만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좀 설명을 해줘야죠. 이메일 이렇게 첨부 파일 안 보내보셨어요? 첨부 파일 보낼 때는 설명을 좀 해주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파일을 첨부하지 않아. 왜냐면 파일을 보려면 좀 귀찮잖아요. 누가
왔는데 막 파일 보내. 귀찮죠? 그잖아요. 그냥 바로 밑에서 써주면 보고 읽으면 되니까. 나 3번은 뭐예요? 읽는 사람이 편하도록 줄 간격을 넓혀주거나 글자 크기를 조절해. 타닥타닥 붙으면 읽기 싫다는 거고. 4번은 뭐예요?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글자 크기, 뭐 굵기, 뭐 도표, 메일에 답장을 쓸 경우는 회신으로 보낼 건지. 여러분도 이제 보통 메일 답장할 때는 그냥 답하고 누르죠. 이거 다시 쓰나요? 내용이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쓰는데 이제 이게 그렇죠. 내용이 다른 다시 쓰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바쁠 때는 그냥 답 누르고 잘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메일 한 통에 전달하는 내용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소제목을 달아주는 게 좋다. 소제목 이렇게 편리하지만 메일 보낸 사람도 빠트를 가르쳐. 그다음에 서명을 확인할 필요가. 전자 편지의 경우에는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열어보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서명 문서가 있기 때문에 편지 끝부분에 보낸 사람 서명을 직접 적지 않는. 그런데 발신이나 서명이 자동적으로 붙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내지 않으면 가가멜, 가을 풍경 등과 같은 별명이 달려있는 줄 모르고 편지를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서명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런 그 메일을 작성할 때의 유의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쭉 큰 틀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조금 감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제 그 출석 수업을 받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학술적 글쓰기 그 부분은 아마 그때 아마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정도면 끝날 수 있다. 제 말이 맞죠? 거짓말 아니죠? 네. 딱 맞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우리 어문학과 한자 한문을 좀 설명.